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엄마로 살아가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기적 같아서예요. 아직도 가끔은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거니 했죠.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한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겐 전부였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 그 시련 속에서 만나게 되는 뜻밖의 인연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엄마, 이런 일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먼저 소개하자면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단골 고객이 꽤 있는 편이죠. 저는 동네 분식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오전에만 나가서 김밥 말고 반찬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아들은 28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래도 불평 한 번 없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늘 대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면 그래도 뭔가 해낼 것 같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딸 준이는 간호학과 3학년인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죠. 엄마, 나 졸업하면 대학병원 취직해서 우리 가족 건강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솔직히 아이들은 잘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진 않았어요. 전세자금 대출에 딸의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늘 빠듯했죠. 그래도 내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답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봤지만 가끔 근교로 나들이 가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엄마, 나 택배 일 시작했어. 몸은 좀 힘들어도 수입이 괜찮대. 전날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뿌듯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아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작년 초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부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죠.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하루아침에 생긴 거예요. 아들은 그때 대기업 공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과 스터디도 열심히 다니던 중이었죠. 근데 남편 수술 후에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1년만 쉴게.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일 좀 해보려고. 무슨 일? 너 취업 준비해야지. 잠깐 택배 일해보려고.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수입이 괜찮대. 저는 반대했어요. 직장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무슨 돈을 벌려고 하나 싶어서요.
준호야, 네가 왜 돈 걱정을 해? 취업 준비 계속해.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엄마, 나도 이제 28이에요. 가족이 힘들 때 도와야지. 그리고 엄마 혼자 어떻게 그걸 해결해. 그리고 1년만 할 거야. 돈 좀 모아서 빚도 갚고 다시 공부 시작할게요. 첫 주가 지나고 아들이 퇴근했을 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멍투성이였고 발톱은 까져 있었죠. 그런데도 아들은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익숙해지는 것 같아. 운동도 되고 좋아.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우리 때문에 아들이 꿈을 미루고 있다는 게 부모로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수술 후 회복 중이었는데 자책했어요. 나 때문에 아들이 내가 수술만 안 받았어도. 그런데 아들은 절대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었죠. 아빠, 나 요즘 살 빠져서 좋아. 그리고 돈도 꽤 벌어. 이것 봐. 곧 빚 다 갚겠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아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매달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아들이 택배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저녁 식사 때마다 자꾸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도 산동네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또 간식 주셨어. 직접 만든 호떡이랑 따뜻한 차도 주시고. 와, 일하다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더라고. 처음엔 그냥 친절한 고객이겠거니 했죠. 근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특별한 인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나오는 시간 맞춰서 항상 대문 앞에 나와 계셔. 혼자 사시는데 택배 올 때만 사람 구경한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에 할아버지 드릴 만한 거 없을까? 반찬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사실 아들은 어릴 때 저희가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거든요.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도 일을 나가야 했고,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친정 부모님이 대신 키워주셨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독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동네 형들이 고양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 혼자서 막아섰다가 코피가 터져서 들어온 적도 있었죠. 저는 걱정돼서 아들을 크게 다그치며 말했죠. 준호야, 너까지 다치면 어떡해. 절대 그런 일 나서면 안 돼. 할아버지가 그랬어. 나쁜 일 보면 못 본 척하는 게 더 나쁜 거라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걸. 제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아들이 아버지와 7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배운 거예요. 준호야, 네가 어릴 때 할머니가 늘 그러셨잖아. 우리 손주는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근데 할아버지 닮아서 너무 정의로운 것도 엄만 가끔 걱정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한테 손주 같은 정을 느끼시는 모양이네. 아들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보면 외할아버지 생각나. 할아버지도 항상 대문 앞에서 날 기다리셨잖아. 그날부터 저는 아들이 택배 갈 때마다 반찬을 조금씩 싸주기 시작했어요. 나물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정성껏 만들었죠. 며칠 후 아들이 들어오면서 밝게 웃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대. 엄마 반찬 먹고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가 엄마 주라고 하신 거야.
봉투 안에는 손수 쓰신 편지와 함께 예쁜 손수건이 들어있었어요. 서툰 글씨로 적은 편지였지만 떨리는 글씨를 보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했답니다. 준호 어머니께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거의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저도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할아버지 댁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주 오는데 볼 때마다 싸우더라고. 저녁을 먹다가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물었죠. 무슨 일로 싸우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계속 거부하니까 아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냐. 다 아버지 좋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봐도 모른 척해. 너까지 이상한 일 당할라.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얼굴에 상처를 내고 들어왔어요. 입술이 터지고 팔에 멍이 들어 있었죠. 아무리 봐도 일하다 다친 상처는 아닌 것 같았어요. 준호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오늘 할아버지 댁에 택배 배달 갔는데 할아버지 아들이 와 있었거든. 할아버지한테 막 어디에 숨겨놨냐고, 아들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하면서 무섭게 소리 지르더라고. 할아버지 팔을 비틀면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길래. 그래서 설마 네가 거기 껴들었어? 얘가 또 못 참겠더라고. 어르신한테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택배기사 주제에 뭔 참견이냐 그러면서 날 밀쳐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 할아버지랑 아들이랑 너무 딴판이야. 할아버진 진짜 좋은 분인데. 아니,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래? 아니, 친아들 맞대? 친아들이래.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내 자식인데 이럴 줄은 몰랐다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던 거죠. 며칠 후 아들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준 거라고 했죠. 엄마, 그 할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뭔가를 주셨어.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건 하얀 봉투였어요. 겉면에 아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죠. 뭐야? 뭘 주신 건데? 모르겠어. 근데 할아버지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기가 만약 요양원에 가게 되거나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이걸 열어보고 안에 있는 대로 해달라고.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싶어서요. 또 괜한 일에 아들이 휘말리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준호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다른 말은 안 하셔? 왜 너한테 그런 걸 맡겼대?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나만 믿는다고. 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저번에 아들이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야, 그럼 일단 그 봉투는 잘 보관해둬. 할아버지가 널 믿고 부탁한 거니까. 며칠 뒤 아들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일하는 중에는 연락도 잘 안 됐거든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집이지?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지금 할아버지 집에 좀 가봐줄래? 아까 택배 배달하면서 지나가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 할아버지는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난 지금 다른 동네 배달 중이라 못 가거든. 아들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산동네 꼭대기 버스 종점에서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죠. 스물얼떡이며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더 낡고 허름했어요. 슬레이트 지붕의 녹슨 대문,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죠.
집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창고 같았어요. 할아버지, 계세요? 아들 말대로 대문이 정말 활짝 열려 있었어요. 현관문도 반쯤 열려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구라곤 낡은 밥상 하나와 이불 한 채뿐, 냉장고도 작은 구형이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죠. 저기요,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 신발은 현관에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마당으로 나가 창고 쪽으로 가봤죠.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할아버지가 큰 플라스틱 통 안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얼마나 추웠으면 온몸을 떨고 계셨죠. 어머,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급하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꺼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누구? 전 준호 엄마예요. 준호가 걱정해서 오라고 했어요. 왜 이런 곳에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꾸 우리 아들이 소리 지르길래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80이 넘은 노인이 친아들이 무서워서 통 안에 숨어 있다뇨.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모셨어요. 차를 끓여드리고 싶었는데 부엌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 보리차 티백을 찾아서 끓여드렸죠. 준호가 보낸 거요? 네, 할아버지. 준호가 지나가다가 대문이 열려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 아이 덕분에 살락이 생겼어요. 혼자 있으면 하루가 1년 같은데 언젠가부터 준호가 와주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아들을 키우셨구려. 난 자식 농사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당신은 정말 잘 사신 거요. 부모가 자식 잘 키운 것처럼 성공한 일이 없지. 할아버지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죠. 할아버지, 우리 애가 자주 와요? 매일 들러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찬도 가져다 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친손자도 이렇게 못할 거요. 난 해준 것도 없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가져다 준 반찬통들을 깨끗하게 씻어 한쪽에 정리돼 있었죠. 어르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내 나이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가끔 준호만 보면 좋겠지. 그날 저는 1시간 넘게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다 공부시켰는데 다들 서울로 떠나고 혼자 남으셨다고. 명절에도 안 온다고. 그러다 최근에 들어 아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죠. 준호야, 아까 할아버지 만났어. 통 안에 숨어 계셨더라고. 뭐? 통 안에요? 아들이 무서워서 숨으신 것 같아. 그리고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하더라. 네 덕분에 사는 낙이 있다고. 엄마도 오늘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가 더 자주 들러야겠어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어릴 때도 아픈 아버지에게 할아버진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열흘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가족이 모두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죠.
근데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언뜻 봐도 비싼 옷을 빼입은 남자였죠. 여기가 이준호 씨 집입니까? 네, 근데요, 누구시죠? 박병수 할아버지 아들입니다. 순간 긴장이 흘렀어요. 남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현관 안을 둘러봤죠. 잠깐 아드님 좀 불러주시죠.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이 나왔어요. 남자는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택배기사 주제 우리 집안일에 왜 참견하는 거야? 일이 많이 한가한가? 할아버지 도와드리는 게 참견입니까? 내 아버지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뭔데? 그 남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앞으로 우리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안 그럼 뭐요? 남자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야, 너 정규직도 아니잖아. 택배 회사에 압력 넣는 건 일도 아니야. 잘리고 싶어? 그리고 네 여동생 간호학과 다니지? 실습 나가는 병원에도 내 아는 사람 많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족까지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불안하게 듣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 지금 우리 가족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 그 남자가 가고 난 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죠. 준호야, 이제 그만해. 할아버지 집에도 가지 말고. 아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근데 남편이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여보, 모르는 일이면 넘어간다 쳐도 할아버지 상황을 아는데 외면할 순 없잖아. 아니, 당신은 무서운 줄 몰라? 저 사람이 아까 그러잖아. 준이까지 망치겠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의견이 갈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설득했죠. 난 진짜 무서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울 수 있지만 저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침묵이 흘렀죠. 다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큰 신세를 진 게 있어. 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숨죽이고 들었어요. 2달 전에 내 실수로 택배차가 고장나서 길에 멈춰섰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나 나온다는 거야. 그 회사에서는 내 책임이라고 했고,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날 봤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 사실대로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돈을 내주셨어. 젊은 사람이 이런 일로 좌절하면 안 된다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저는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그런 일이... 근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아빠한테 돈 문제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이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더 열심히 할아버지 도운 거구나. 진짜 감사한 분이네. 할아버진 날 믿고 도와주셨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갚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선뜻 거액을 빌려주셨다고. 이제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차례야.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라리 200만 원을 구해서 갚고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로 우리 식구한테 해코지하면 엄마, 내가 지킬게. 우리 가족도 할아버지도.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결국 아들 결정을 따르기로 했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았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타났어도 그러면... 알았어, 엄마. 그러다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 아들이 나한테 경고했어. 참나, 자기가 아들이면 다야? 왜,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 일에 참견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이상한 입김 넣지 말라더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어요. 뭐? 그놈이 겁도 없이 우리 아들한테 협박을 해? 모자란 게 있다고! 아들이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아빠 괜찮아. 난 그런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걱정돼요. 근데 아들들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할아버지를 계속 압박하던데.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노인 학대로.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친아들을 신고하는 걸 원하실까? 결국 아들은 이렇게 결심했죠. 일단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볼게. 할아버지 설득해서 녹음이라도 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들러서 상담받고 출근한다고 했죠. 아들에게 위험하니 이제 그만 나서라고 말릴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 꼭 뵐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릴 거야. 그게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준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응급실인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우리 아들이 어디 다쳤나요?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딸까지 연락해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절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은 했지만 혼수 상태라 언제 깨어날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제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고 남편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죠.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들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있는 아들. 건강하고 밝기만 하던 우리 아들이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 아들이 맞나 싶었죠. 제가 좀 진정되고 난 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상담받고 나서 할아버지 댁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주장하는데 CCTV를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수사 중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아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할아버지라고 떴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자 전화 너머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오늘 왜 안 오나 해서 오늘 꼭 온다고 했는데. 제가 겨우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참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끊긴 줄 알았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의사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만에 하나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아들 옆에 앉아 말을 걸었죠.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더 빨리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라. 네가 좋아하는 가을 하늘이야. 남편은 일을 2배로 늘렸어요. 무리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려도 병원비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거든요. 딸도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병원과 집을 오갔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죠. 준호 엄마, 이게 다 내 탓이요. 내가 준호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한참을 물끄러미 아들을 보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병원비에 보태시오. 나 때문에 다쳤는데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봉투 안엔 두툼한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전 계속 거절했지만 할아버지는 기어코 그 봉투를 놓고 가셨죠. 준호 깨어나면 내가 꼭 보답할 거요. 꼭. 어느새 2달이 가까워질 시점이 오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생각엔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안 돼요. 우리 아들 깨어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국 병원비가 7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생각해야 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매일 아들 손을 잡고 일 끝내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던 그때처럼 말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매일 네 소식 물어보셔. 네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힘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동안 많이 피곤했을 테니까 푹 잔다고 생각해.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다시피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죠. 병원 로비 구석진 의자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다른 환자 보호자겠거니 했는데 며칠을 봐도 같은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간호사가 저에게 조용히 알려주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매일 오셔서 준호 씨 보고 가세요. 저희한테도 잘 부탁한다고 하고. 다음 날 제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준호 엄마예요. 저 그때 집에 갔었는데 기억하시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일어나셨어요. 아, 네, 준호 어머니. 여기 그동안 매일 오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호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준호도 좋아할 거예요. 아닙니다. 멀리서 보는 걸로. 준호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할아버지는 오셨더라고요. 온몸에 눈을 맞고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어오신 모습이었죠. 정말 친할아버지나 돼야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말이에요. 아이 어르신, 이런 날씨에 왜 위험하게 오셨어요? 준호가 아직 누워있잖아요. 내가 올 수 있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남편도 퇴근하고 병원에 올 때마다 서성이는 할아버지를 자주 마주친다고 했죠. 어르신 오늘도 또 왔던데. 병원 정문에서 중환자실 건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라. 근데 왜 들어오지 않고 밖에 계시지? 미안한가 봐. 자기 때문에 준호가 다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석 달이 넘어가자 모든 게 절망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는 것처럼 말하는 걸 듣고 로비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준호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희망이 없대요. 우리 준호 이제 못 보면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주름진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준호는 일어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죠. 몸은 못 움직여도 우리 목소리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매일 가서 말 걸어주세요. 준호야, 일어나야지. 엄마가 옆에 있다고 계속 말해주세요. 나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영혼은 몸보다 강하다고. 준호 아직 여기 있어요. 우리가 불러주면 분명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없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전 그날부터 더 열심히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학교 이야기, 집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사소한 것 하나까지 아들에게 다 들려줬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중환자실 앞까지 오셨어요. 오늘 꼭 준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제가 간호사님께 부탁해서 특별히 면회를 허락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들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죠. 그러더니 아들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포기하지 마. 할아버지 매일 여기 올게. 네가 깨어날 때까지 매일 오마.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던 거예요.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찾아온다고, 네가 깨어나길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들 팔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있었죠. 그날도 병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삑삑대는 기계 소리뿐이었죠. 아들 다리를 마사지하며 말했어요. 준호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김밥 싸왔어. 네가 깨어나면 같이 먹자. 맛있겠지? 그때였어요. 아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눈을 한번 크게 깜빡인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야! 엄마 보여? 준호야! 선생님!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어요. 의사들이 달려와서 아들을 살피는 동안 전 복도에서 남편과 딸에게 전화했죠. 세상에서 그날처럼 기쁜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보, 준호가 깨어났어. 눈을 떴다고 빨리 와.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뇌파도 정상이고 의식도 잘 돌아온 것 같네요. 몇 달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깨어난 아들은 힘겹게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찾아. 뭐?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네 몸부터 회복하자. 그게 먼저야.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금 당장 가. 더 늦으면 안 돼. 그때 아들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뭔가 급박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위험해. 엄마, 나 좀 도와줘. 자꾸 움직이려는 아들을 보며 의사가 말렸어요. 지금 퇴원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더 검사를 해야. 하지만 아들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분명 말하는 걸 보면 돌아온 것 같은데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니 아들 상태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었죠. 오늘 안 가면 평생 후회해. 제발. 결국 의사는 잠시 외출 허가를 내줬어요. 휠체어에 아들을 태워 택시를 탔죠. 양평의 인적 드문 산골,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 택시가 멈췄어요. 기사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여기 맞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아들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가 부축하려 하자 고개를 저었죠. 엄마 괜찮아. 나 걸을 수 있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5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2층 건물이 나타났어요. 간판도 없고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죠. 겉보기엔 폐가 같았어요. 준호야, 정말 여기 맞니?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은데. 아들은 확신에 찬 얼굴로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에요. 맞아요. 할아버지 여기 계실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기키한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복도를 따라 걸으니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 여기가 요양원이라고?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만 깔려 있고 노인들이 거의 방치된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어떤 분은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 않아 악취가 났고 어떤 분은 팔이 침대에 묶여 있었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빨리 할아버지 찾아야 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하나씩 확인하며 지나갔어요. 볼수록 끔찍했죠. 음식물 찌꺼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방에서 한 할머니가 절 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물 좀 줘. 저는 주방을 찾아 물을 떠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 처참한 광경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다급하게 절 불렀어요. 엄마, 이쪽이야.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거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아들이 할아버지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는 뼈만 남은 모습이었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런데 아들을 보자 눈에서 빛이 났어요. 준호야, 정말 네가 온 거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나가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어떻게 여기를 알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주소. 그때였어요.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경고하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야, 너희 뭐야? 여기 누구 허락 받고 들어왔어? 어?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허락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경찰이란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이 자식이... 그가 아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한 거죠. 준호야, 언제 신고한 거야? 병원 나오면서 했어요. 여기가 불법 요양원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했어요. 한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이거는 완전히 감금이네요. 노인 학대도 심각하고. 불법 요양원 원장과 직원들이 줄줄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에 할아버지 아들도 있었어요. 아버지, 말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동의해서 여기 온 거라고. 맞잖아요. 할아버지 아들은 끝까지 뻔뻔하게 우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죠. 난 동의한 적도 없고 너 같은 아들 둔 적도 없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아버지와 다른 노인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따라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누워 계신 할아버지.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와 말했어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곳곳에 멍자국이 있는데 폭행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친아버지를 이런 곳에 버려둘 수 있는지. 병실로 옮긴 후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왜 이런 곳에 계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충격받아 쓰러졌어. 깨어나니 여기더라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네 탓 아니야. 내 아들 녀석이 그때를 노렸던 거지. 내가 정신없을 때 도장 찍게 하고 여기 가둬버린 거야.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아드님이 그런 짓을...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죠. 돈 때문이지 뭐. 내가 가진 재산 다 빼앗으려고. 근데 내가 끝까지 안 줬거든. 죽어도 그놈한텐 한 푼도 안 준다고 버텼지. 근데 재산이 얼마나 되시길래...
사실 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았던 거야. 진짜 재산은 다른 곳에 숨겨뒀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럼 그 낡은 집에서 왜... 위장이야. 진짜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들 녀석도 모르고. 그래서 더 미쳐서 저렇게 날 괴롭혔던 거고. 저놈한테 돈까지 주고 갔다가 내가 자식을 제대로 망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준호야, 그 봉투 아직 갖고 있지? 네, 할아버지.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열어봐도 된다. 거기에 다 적어놨어. 내 진짜 재산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 진짜 마음이 뭔지 이제 결정해도 될 것 같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할아버님, 진술 가능하십니까? 아드님 고소하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감금, 폭행, 재산 갈취 시도 다 고소할 거예요. 자식이라도 용서 못해요. 다음 날 아들과 저는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준 봉투를 가져왔어요. 병실에서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 2개와 직접 쓴 편지, 그리고 공증받은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행 본점에 가면 내 이름으로 된 대여금고가 있어. 거기에 통장이랑 증서들이 있지. 아들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준호에게. 자네를 처음 만난 날부터 알았네.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 되어줄 거라는 걸. 피는 안 섞였지만 자네만큼 날 아껴준 사람은 없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지 못했지만 자네를 내 상속인으로 정했네. 내 아들은 이미 자식 자격을 잃었어. 부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라네. 아들이 놀라서 커진 눈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큰데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네가 없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절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들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이 덕분에 내 말년이 행복했어요. 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알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날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 공증 서류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전 이미 할아버지한테 충분히 받았어요. 전에 수리비도 다 내주시고. 할아버지가 그동안의 일이 떠오르는지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네가 내 말년을 지켜줬어. 이제 내가 네 미래를 지켜주고 싶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준호 씨 교통사고 단순 사고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가해 트럭 운전자 계좌에 사고 직전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보낸 사람이 할아버지 아드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먹을 떨며 말했어요. 그럼 날 일부러... 네,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에 개입한 준호 씨를 제거하려 한 거죠. 할아버지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들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형사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불법 요양원도 할아버지 아들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 재산도 같은 수법으로 빼앗았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다른 노인분들도... 네, 모두 자녀들이 강제로 입소시킨 분들이었어요. 재산 갈취가 목적이죠. 그때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사님, 그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연락 중이고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할머니도 나랑 같은 처지야. 우리가 도와줘야 해.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셨을 때 할아버지 아들 부부가 경찰과 함께 병실에 왔어요. 합의를 하겠다고 온 거였죠. 그 남자는 또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죠. 아버님, 그래도 자식인데 아들을 이렇게 감옥 보내실 거예요? 잘못했다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일어섰어요. 할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서 강한 눈빛으로 얘기했죠. 당신들 지금 사과하러 온 겁니까? 합의금 때문에 온 거죠? 할아버지 아들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네가 뭔데 또 참견이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부러 접근했지? 전 할아버지 가족입니다. 뭐? 이 자식이... 아들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당신이 저 주기로 했죠? 모를 줄 알아요? 트럭 기사한테 돈 주고 한 짓이잖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증거도 다 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도 통화 녹음도 그리고 할아버지를 그 지옥 같은 곳에 가둬놓고 재산 빼앗으려 한 것도요. 할아버지, 이 사람들한테 자비 베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은 아들 자격이 없어요. 자식 노릇도 안 했으면서 할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사셔서 모은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 말에 당황한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뭐야? 너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아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이 아닙니다. 전 할아버지가 선택한 가족이에요. 당신들과 달리 전 할아버지를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 분의 어르신으로 가족으로 모셨죠.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저런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가려다가 돌아섰어요.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너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아들도 그 말에 당당히 맞받아쳤어요. 끝이에요. 당신은 이제 감옥 가야 하니까요. 살인미수, 감금, 폭행, 사기. 아마 최소 10년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나간 후 할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가 느껴졌죠. 다음 날 아들과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전과 다르게 표정은 밝았죠. 대여금고를 여는 순간 우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통장 여러 개와 금괴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 가득했어요. 예금만 15억이 넘었고 시내에 건물도 2채나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평생 아껴서 모았지. 어디 쓸 일이 없어서 계속 모으기만 했는데.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도 저희한테 이걸 이렇게 다 주고 나면... 난 이제 쓸데도 없는 노인네예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준호 아버지도 아프시다 그러던데 이 돈으로 제대로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이 동생 학비도 걱정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한쪽엔 아들 손을 그리고 다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 된 거예요. 그 말에 꼭 다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났어요. 저희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없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준호가 나한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외롭게 죽을 뻔한 날 살려줬잖아요. 내가 준호 기다리는 재미로 산 사람이에요. 한 달 후 할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저희는 가족 회의를 했죠. 어르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집은 좁아도 같이 살면 더 좋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라서 저희를 봤어요. 내가 정말 같이 살아도 되겠나? 남편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준호 살려주신 은인이신데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아버진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비록 작은 아파트였지만 5식구가 오순도순 지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전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죠. 60년 만에 진짜 가족이 생겼네. 참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친정아버지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시 할 수 있는 기분도 들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밤 아들이 절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주무시고 남편과 딸도 각자 방에 들어간 후였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이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내가 왜 그 요양원 주소를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거기 진짜 어떻게 알았니?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할아버지 아들이 한번 택배를 보낸 적이 있었어. 양평에 있는 그 주소로. 2달 전쯤이었나?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달라면서. 아들이 찻잔을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엄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너무 이상했던 게 의식은 없었는데 몸도 전혀 못 움직였는데 그 주소가 계속 보였어. 눈앞에 선명하게 그 글자들이 계속 떠올랐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엔 그냥 무의미한 숫자랑 글자인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더라고. 마치 누군가가 계속 내 머릿속에 새겨넣는 것처럼.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왜인진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너무 무서웠어. 내가 미친 건가 싶기도 했고.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 할아버지의 겁에 질린 표정. 저도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4개월 동안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주소만 붙잡고 있었어. 그게 내가 돌아가야 할 이유였어. 할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날 버티게 한 것 같기도 해. 제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어쩌면 할아버지가 널 지켜준 것처럼 널 깨워준 게 할아버지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가? 엄마, 할아버지 덕분에 산 것 같아. 비록 이런 일을 겪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 할아버지도 아마 너하고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할아버지 방에서는 평화로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야 아들도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도움으로 남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완쾌했고 사업도 안정되었어요. 또 딸은 무사히 졸업해서 대학병원에 취직했고요. 그리고 아들은 할아버지의 건물 하나를 노인복지센터로 바꿨어요. 할아버지, 여길 독거노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개소식 날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는 불법 요양원에서 온 분들도 계셨죠. 할아버지가 아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이 아이 덕분이에요. 내 손자 준호 덕분이죠. 요즘 할아버지는 센터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셨어요.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얼마 전 할아버지 아들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징역 12년.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할아버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죠. 자업자득이야. 그래도 언젠간 사람 돼서 나오길 바랄 뿐이야. 아들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 저희랑 계속 함께 살죠.
그래야지. 100살까진 살아야 준호 결혼식도 보고 증손자도 보고 가지. 모두가 웃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의 사고는 너무 큰 불행이었지만 그로 인해 할아버지를 구하고 진짜 가족을 만들게 된 건 축복이었다고. 할아버지가 맞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혈연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할아버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때로는 인생이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 속에서 만나는 인연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전 믿어요.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때로 기적을 만든다는 걸 말이죠. 아들이 깨어난 이유, 그건 바로 할아버지를 구하고 진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